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박앤헌터가 전하는 불패의 역발상 투자 법칙.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탁월한 박앤헌팅 기법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혼란과 공포로 얼룩진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기회를 노려라.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 비법이 담긴 주식 투자 교과서. 오늘 소개할 책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지은이는 로렌 템플턴님과 스콧 필립스님이고 옮긴 이는 김기준님.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1999년 머니 매거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인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 비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존 템플턴의 종손녀이자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로렌 템플턴과 그의 사위인 스콧 필립스가 존 템플턴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투자 역사와 투자 원칙, 투자 방법론을 밝혀낸 책입니다. 무엇보다 존 템플턴은 이 책을 통해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이며 성공적인 투자는 끊임없는 연구에 기초한 것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거 시장이 왜 이래?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존 템플턴의 투자 전략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극도로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인 견해를 이용해 투자하라.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 투자의 기회를 찾아라. 완전 넌센스 같은 투자 전략이지만 역사상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수님들에게는 뻔한 가이드지만 주린이나 혹은 투자 기간은 길지만 아직 부자가 못 되신 분이라면 떡락하는 주식의 매수 버튼을 누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상황에서 매수의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의 기간 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역시 투자의 대가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또 다른 하나는 PEG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한 신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PEG는 주가의 수익 성장률을 뜻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PER만 따지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성장률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싸기만 해서는 매력이 없고 싼데 성장률까지 높으면 시장이 살아나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리뷰할 책의 내용은 제2장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인데요. 총 3부로 구성하여 시리즈로 올리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추천의 글. 이 책은 내 투자 인생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한 책이다. 사랑하는 종손녀 로렌 템플턴과 손녀 사위 스콧 필립스는 박앤헌터의 투자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을 그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때 비로소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래 지금까지 나는 가장 싼 주식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단일 국가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즉 분산이 투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는 것은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훌륭한 투자 기회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주식, 산업 그리고 국가 경제의 비관적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사용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한다. 그들은 전망이 밝다고 검증받은 산업에서 직업을 찾거나 전망이 가장 좋은 분야에 투자한다. 하지만 증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기업의 가치와 비교하여 가장 싼 주식을 사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될 때 비로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미래의 수익을 겨냥하여 저가 주식에 투자해야만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이 팔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투자자가 종종 이 개념 때문에 고심한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의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 평생의 투자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투자의 기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다수에 편승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존 템플턴. 제2장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 그 해는 1939년이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1929년 10월 29일 이래로 미국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대공황이 지속되었고 실업, 노숙자 그리고 기아 문제 등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았으나 불과 2년 후인 1938년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전후마저 감돌았다. 따라서 이후 10년간의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또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면서 유럽인들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희망과 실망의 변주곡이 반복되면서 주가는 등락을 되풀이하며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우지수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경제적, 지정학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주가가 크게 등락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1929년 증권시장 붕괴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가가 빈번하게 폭락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식시장 붕괴, 경제공황, 그리고 1930년대의 비극적인 주식시장을 떠올렸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대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때도 있었다. 1930년대 증시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대공황 이후 주가의 등락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과연 기업의 실질 가치가 그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자산의 거품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매수자가 낙관 속에서 마구 매집할 때 자산의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상승하고 매도자가 비관 속에 매도할 때 지나치게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등락을 보였다.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2와 같을 것이다. 증시에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기업의 실질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증권 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그레이엄은 모든 기업이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기업은 적절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기업은 꾸준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런 평가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가치는 매일 변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업과는 상관없는 의사결정 요인에 의해 기업을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투자자가 더 전망 좋은 기업을 찾았거나 어떤 특정한 해에 그 기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적게 벌어들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증시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가치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때때로 그들은 기업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증시에서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덩달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판다. 심지어는 다른 투자자가 매수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다. 존 템플턴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당신은 내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간단한 예로 A라는 기업은 공장, 재고, 완제품 그리고 자재 등을 포함해 모두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는 $75일 수 있다. 또는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100이고 주가가 $100에 매매되고 있지만 몇 년 내에 상황이 호전되어 주식이 $200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주식을 사서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을 기다리면 된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여러 과정을 통해 당신도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주식, 부동산, 예술품, 그리고 우표 등 품목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산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산을 그것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은 바겐헌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매력 없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이다. 존 템플턴은 1937년 자신이 투자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일찍부터 주가와 그 주식의 실제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주식과 기업이 각각 별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조차 기업과 주식을 혼동하곤 한다. 주식 중개인이나 애널리스트, 그리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TV나 전화 상담을 할 때 연구 보고서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또는 칵테일 파티에서 종종 그 둘을 혼동해서 말하곤 한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주가와 그 주식에 관련된 기업 가치와 미래의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천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기업에 투자했다. 이 기업은 조만간 신발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다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과대평가된 주식을 사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주식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다. 그래서 종종 허황되고 투자자의 마음을 흔드는 유언비어에 휘말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소문을 만들어내는 애널리스트나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주식 중개인이 꼭 속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단지 영업사원들의 구매 권유와 비슷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부추긴다. 관심을 끄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에 관한 통계, 비율, 차료, 기업의 공정한 가치 계산보다 훨씬 더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정보, 즉 향후 3개월에서 1년 내 기업 전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흥미를 끄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다. 바겐헌터들은 소문을 이웃에게 들었든 이발소에서 들었든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에게서 들었든 결코 소문에 의거한 원스톱 투자 전략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바겐헌터라면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를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나침반이다. 기업에 대한 소문만 믿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 당신을 해안의 암초로 유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화재주를 식별해내고 화재주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질문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주가를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수익,
주당 장부 가치 등으로 나눈 수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치들이 동종의 다른 기업의 수치나 관련 증시의 지수보다 높으면 지나치게 인기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우리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지난 50여 년간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라. 그 결과에 따르면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 가치의 비율이 높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나쁜 투자 대상임이 판명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종종 이런 인기 있는 주식들은 증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 즉, 당신이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 가치 비율의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그 비율이 높은 주식들이 대부분 증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일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들은 매수해봐야 시장 평균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은 수익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간파했으면서 왜 화재주를 매수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주식을 살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분명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러한 주식들을 사지만 않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비율이 높은 주식이 전망이 가장 밝다고 알려진 기업의 주식이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동시에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주가 대 장부 가치의 비율, 주가 대 현금 흐름의 비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주식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 없고 관심이 없는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업들의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위 10%의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면 투자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박앤헌터들은 하위 10% 종목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풍부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주식이 저가인지 적절한 가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그 기업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주식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주식 중개인들의 연구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종종 사실에 근거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템플턴은 해당 기업, 그 기업의 경쟁 업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주식 중개인들의 보고서를 읽곤 했다. 연구 보고서에 소개된 정보를 활용할 때는 항상 존 템플턴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라.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절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별개라는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 사실, 즉 주가의 변화가 기업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기업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바뀌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에 장착하는 긴 무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면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에서 모델 T를 새롭게 출시하는 날, 기업의 가치는 빠르게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기존 제품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부채가 많고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급변할 것이다. 그 결과 곧 파산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두 기업의 주가는 극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며 투자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보통 매출의 증가와 감소, 비용 증대와 축소, 원활한 현금 흐름과 경색 같은 변화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바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는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시킴으로써 등락을 계속한다. 사람들은 투자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증시에서도 이런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 이런 행동이 박앤헌터들에게 값싼 주식을 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진정한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절대 감정이 개입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박앤헌터는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그들의 오판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다는 속담이 있다. 박앤헌터라면 감정이나 오판에 의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존 템플턴은 무분별한 행동을 취하는 투자자들이 감정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매도하는 주식을 매수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나면 본능적으로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돈을 잃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주식을 팔아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반사적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는 잘못된 반응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따금 손에 상처를 입고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가벼운 상처인지 심각한 상처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가벼운 상처 때문에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 상처의 심각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주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을 잘 다룰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아주 가벼운 상처에도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로 달려간다. 일부 투자자들은 심각한 상처가 날 때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요인인 주가보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과잉 반응을 하고 일시적인 금전적 손실에 관심을 집중한다. 투자자들이 악재의 과민 반응을 보이며 보유 주식을 투매하게 되면 당신이 매수할 수 있는 저가 주식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 주식들이야말로 박앤헌터의 목표가 된다. 박앤헌터들은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기업의 실질 가치의 기준을 두고 투자하는 대신 뉴스나 단편적인 정보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도 박앤헌터들에게는 유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 인도된 투자자가 시장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저가 주식 매입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존 템플턴은 농담조로 우리 모두가 이 투자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박앤헌터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이 절망적으로 팔려고 하는 주식을 사주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사려고 하는 주식을 팔아줌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존 템플턴은 증시에서 70여 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 덕분에 증시에서 저가 주식을 발견하는 능력이 제2의 천성이 되었다. 해가 갈수록 존 템플턴의 투자 능력은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박앤헌터들은 증시에 문제가 노출된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 문제는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당신은 여러 기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험을 통해 작은 문제와 큰 문제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직면한 작은 문제에 증시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업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공장이 1년 내에 완공될 것이고 현재 생산량의 25%를 더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해에 새 공장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증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행히도 공장 건설이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수익 예상 금액을 줄이게 되고 공장 지연 소식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30%나 하락하게 되어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이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이 작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그 기업의 가치가 30%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기업이 겪는 일시적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큰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박앤헌터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